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재밌고 유익한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더 많은 분들이 관심 있을 만한 주제를 들고 왔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힌트를 좀 드려볼까요? 어린 친구들이 아주 이걸 좋아하더라고요. 어리지는 않지만 저도 좋아하고요. 거대하거나 압도적일 때 이것에 종종 비유하곤 하죠. 제가 그럼 결정적인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약 1억 6천만 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지구를 지배해 온 주인공입니다. 이만하면 모두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주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크앙. 오늘은 이렇게 주제를 알려주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 공룡인데요. 공룡이 살았던 시대 중생대로 시간여행을 떠나보시죠. 지구의 옛 주인, 공룡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세상에 이미 늦은 시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만 잘 만나면 되죠. 그런 일념으로 늦가기 공룡 팬이 된 이정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음만은 아직도 고비 사막에서 공룡을 찾아 헤매고 있는 영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박물관의 연구원 이양재입니다. 네, 이정모 관장님은 국립과천과학관, 그리고 이양재 연구원님은 지질박물관에서 나오셨는데요. 공룡하고 관계가 있는 곳인가요? 관계가 요만큼 있습니다. 네, 국립과천과학관은 우리나라에 등록된 136개 과학관 가운데 가장 큰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다양한 모든 과학 주제를 다 다루고 있고 대상층도 18개월부터 100세까지를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과학관에도 자연사관이 있고 자연사관 하면 공룡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도 우리가 자랑할 만한 전시물이 있는데 에드먼토사우루스란 거예요. 그러니까 공룡 시대의 가장 마지막 시대에 살았던 초식 공룡인데 이게 진품 화석이 있습니다. 근데 이 화석이 재미있는 게 꼬리에 티라노사우루스에게 물리는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빨 자국이 탁 남아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물리는 흔적이 남아있다는 뜻은 뭐냐면 티라노사우루스에게 잡아먹히지 않았던 뜻이죠. 만약에 잡아먹혔으면 산산조각이 나서 그 모양이 없을 텐데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은 물리긴 했지만 물리친 그리고 다르게 죽은 그런 에드먼토사우루스다. 그래서 나름대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 화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질박물관만큼 전문적이진 않지만 그것도 꽤 재미있는 공룡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연구하는 곳입니다. 특히나 땅속에 들어있는 암석과 광물과 화석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이 전문 연구기관이 세운 유일한 박물관이 바로 지질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서 많은 연구원들이 야외 조사를 다니시면서 진짜 우리나라에서 발견되고 있는 화석이라든지 광물이라든지 암석 같은 것들도 더 확보를 해서 그것들도 진짜 전시물로 전시를 하고 있고요. 오늘 주제인 공룡과 관련된 거를 보자면은 저희가 우리나라 지역뿐만 아니라 해외도 조사들을 나가고 있거든요. 몽골 고비 사막 같은 곳을 탐사를 가면서 그곳에 발견된 데이노케이러스라는 공룡이 있습니다.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 공룡이 지금 저희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과천과학관도 가봤고 지질박물관도 가봤거든요. 근데 여기 가게 되면은 좀 특이한 풍경이랄까? 을 보게 되는데요. 보통 어떤 풍경이 떠오르세요? 관람객들이 네네네. 사진을 찍죠? 사진 찍죠, 물론. 네. 근데 그렇게 아이들이 많아요. 맞아요. 아이들과 손잡고 온 부모님들. 특히 또 남자아이들이 특히 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왜 그렇게 공룡에 열광을 하는지. 근데 아이들이 공룡을 좋아하는 이유는 저는 아이 때 좋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몰라요.
근데 제가 공룡을 좋아하게 될 때랑 좋아하는 마음이랑 아이들이 좋아하는 마음 비슷할 것 같거든요. 제가 처음 공룡을 좋아하게 된 건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먼저 첫 번째가 크다였어요. 커요. 우리는 공룡뿐만 아니라 모든 거 다 큰 거 좋아하잖아요. 큰 차, 네. 큰 집 좋아하고 심지어 기린, 코끼리, 고래, 코뿔소 이런 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공룡들이 커요. 무지하게 크니까 일단 매력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하나가 이제 괴상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동물과 되게 많이 다르게 생겼고 이름도 괴상한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좀 더 호기심이 많이 생기는 것 같고 마지막이 또 결정적인데 요즘 없다는 겁니다. 지금 볼 수 없다는 게 또 큰 매력을 갖고 있죠. 우리는 지금 없는 거에 대해서 많은 걸 향수 같은 걸 갖고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도 이런 세 가지가 다 조합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룡을 좋아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 좋아하신 건 아니시고요. 저는 어릴 때는 오로지 교과서였어요. 교과서에 관심 없었어요. 근데 저는 교과서에 공룡 나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너무 뜻밖인데요. 그러니까요. 교과서로만 공부했어요. 네. 이게 바로 관장님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연구원님께서는 어렸을 때 좋아하셨어요? 저도 사실 어렸을 때부터 공룡 자체만 좋아한 건 아니었었고요. 나름 과학 분야는 좀 좋아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 잡지라든지 또는 과학 잡지 이런 데 같은 걸 좀 탐독한 경향이 있었고요. 또 이제 과학 문고 이런 것들을 좀 읽어본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실질적으로 공룡에 본격적으로 관심 가지게 된 거는 대학교 때 지질학과를 제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질학과에 들어가면서 공룡에 대한 걸 알게 되고 그러다가 지질박물관에 처음 열 때 같이 일하게 됐던 지금 현재 서울대 교수님으로 계신 이용남 박사님과 같이 지질박물관에서 만나서 일을 하게 되면서 그때 인연으로 공룡에 더 빠져들게 됐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희 방송 남녀노소 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네. 드네요. 모든 사람들이 일정한 공룡에 대한 호감 지수가 있어요. 관심 지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세 개의 피크가 있어요. 네. 그러면 첫 번째 피크. 대략 언제쯤 어마어마한 관심을 갖게 될까요? 대여섯 살? 네. 대여섯 살. 네. 네. 저는 3, 4살 정도. 3, 4살. 뭐 비슷합니다. 3, 4살, 네. 대여섯 살 우리나라 만 나이도 있고 막 그러니까. 예, 맞는데요. 이게 5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 똑같아요. 네네. 이게 뭐냐면 아이들은 5살 때부터 공룡을 좋아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몇 살 되면 9살부터 슬슬 줄어들고 또 10살 지나면 거의 없어요. 13살 지난 다음부터 공룡을 좋아하면 약간 이상한 애 취급받아요. 그런데 갑자기 또 젊을 때 한번 피크가 생겨요. 이때는 누굴까요? 때? 모든 사람에게 오는 피크는 아닙니다. 입시 공부하다가 입시 공부하다가 공룡 생각하신 적 있어요? 저는 없는데. 그러면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고3이라면 공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엄마한테 맞습니다. 이때 언제냐면요. 예? 중학생? 아니, 아직 아니에요? 고고학 전공자. 고생물학 전공자가. 그거 좀 멀리 지나야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연구원님도 지질학과 가서 관심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전공이 되면 어떤 대학원생이 됐는데 교수님이 야 우리는 지금부터 공룡이야 그러면 그때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 자발적인 관심이 아니어서 약간 약해요. 네네. 이제 그러다가 다시 떨어집니다. 왜 박사학위 받았거든요. 세상이 바빠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커져요. 이때가 언제일까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실제로 발굴하러 갈 때. 그때는 이때입니다. 네, 이미 다 아는군요. 마지막 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그래프인가요? 거의 모든 사람이 계속 나타납니다. 나타나실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가 태어났을 때 거의 비슷한 답인데요. 아이가 다시 5살이 다섯 다. 살이 됐을 때. 그래서 대부분의 가정이 일정한 맞다. 관심을 그래프를 그려서 웬만한 아버지들도 엄마 아빠들도 다 알아요. 많은 이름 외우고 있다가 어느 순간 슬금 사라지고 말죠. 저는 저 세 번째 해당하는 케이스예요. 지금 현재 해당 중이신가요? 네네. 뭐 어쨌든 이렇게 공룡을 좋아하는데 어떤 이유가 또 필요하나요? 제 생각에는 공룡은 알수록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렸을 때 너무나 좋아했고 네. 공룡 한 번 안 좋아하신 분들 없을 정도로 정말 우리의 어린 시절을 함께한 그런 소중한 친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또
궁금하시죠?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던 공룡은 과연 어떤 동물일까요? 공룡 덕후 박창현의 알쏭달쏭 호기심 보따리. 또 퀴즈가 있나요? 공룡은 중생대 시기에만 살았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들어주세요. 오케이.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O. 정답이 반반으로 갈렸는데요. 저는 이 문제는 이제 문제의 오류가 있다. 논쟁의 여지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 많아요, 우리. 전 잘 모르지만 보통 만 저렇게 붙으면 틀리거든요. 뭐뭐에만. 네. 시험 잘 보시는 분의 전형적인 특징. 근데 저희가 흔히 이제 중고등학교 때 교과서에는 공룡은 중생대 시기에 트라이아스기에 출현을 해서 백악기에 멸종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배우거든요, 많은 학생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최근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은 공룡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룡들은 중생대가 끝나면서 다 멸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그 공룡들의 일종의 후손들로 살아남아 있는 존재들이 우리의 근처에 있거든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공룡들은 주로 중생대에 살았던 네네네. 공룡인데 조금 공룡의 범위를 넓혀보면 뭐 맞아요. 지금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 X고 근데 보통 생각하면 또 O여서 막 고민하다가 O를 들었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좀 나중에 다시 네. 한번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날카로우신 눈을 가졌는데요. 이 이유는 나중에 조금 이따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공룡은 육지에만 살았다. 음.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만장일치로 네 나왔습니다. 수지 아나운서. 네, 다행입니다. 야. 근데 물속에 사는 공룡들은 없었나 봐요. 일단 공룡의 정의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공룡이란 게 그 리차드 오웬이라고 영국의 이제 옛날 고생물학자가 당시에 공룡이라는 이름을 처음 지어줬었는데요. 그때 그분이 정의했던 공룡의 정의가 바로 육상에서 살고 있었던 어떤 특정한 신체 구조를 가진 것만 공룡이라 한다. 그렇게 정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늘을 날아다니는 뭐 익룡이라든지 네. 바다에서 헤엄치던 해양 파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룡의 범주에서 빠지게 되거든요. 많이 오해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요. 근데 공룡 책에는 익룡도 나오고 네. 어려운 수정령도 나와서 그런 오해를 하고 있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룡은 몸 아래로 바로 뻗어 있는 고진 다리를 가졌다. 음.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좀 굽어있는 다리를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해도 공룡 이렇게 약간 손이 좀 굽어 있긴 한데 네. 일단은 해부학적인 특징으로는 고든 다리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고요. 물론 사람과 같이 완전히 일자로 뻗어 있는 다리는 아닙니다. 그렇긴 한데 공룡들이 비교적 그 체중을 적절하게 떠받들 수 있도록 몸에서 곧바로 아래로 뻗어 있는 다리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관절도 앞뒤로 움직이도록 돼 있어요. 만약 그게 이제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 지금 악어라든지 도마뱀을 보시면 됩니다. 악어나 도마뱀들은 보통 걸어 다닐 때 이렇게 돼 있죠. 몸을 옆으로 다리를 네, 뻗고 이렇게 이렇게. 다리를 구부리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무릎이나 팔꿈치 관절들이 약간 기울어져 있거든요. 거기에 맞도록. 그런데 공룡들의 무릎이라든지 발목 관절들은 아래로 뻗어내려서 앞뒤로만 관절이 움직이도록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만 공룡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룡이 처음 출현했을 때 조건이 산소 농도가 되게 낮았어요. 근데 대부분의 파충류들은 몸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리가 옆으로 있고 움직일 때 몸이 S자로 휘어요. 그래서 달릴 때 숨을 쉬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네. 허파가 많이 눌려서. 근데 우리는 달릴 때도 숨 잘 쉬잖아요. 네. 근데 공룡도 마찬가지예요. 다리가 밑으로 수직으로 내려와 있어서 달릴 때 호흡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낮은 산소 농도에서도 숨을 잘 쉬고 있어서 그 당시에까지는 우점종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공룡을 처음 정의할 때 이게 가장 중요한 특征 중에 하나였죠. 다리가 밑으로 곧게 내려와 있다는 거. 오늘 세 질문의 스코어는 이정원 박사님이 세 문제 전부 다 맞히셔서 3대 1로 네, 승리를 하셨습니다. 네. 선물을 오, 네. 한국 지질자원연구원 지질박물관 협찬으로 감사합니다. 오, 바로 저희 지질박물관 중앙홀에 전시되어 있는 공룡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공룡은 에드몬토니아라는 초식 공룡, 갑옷 공룡이고요. 뒤에서 딱 고개를 내밀고 있는 공룡이 바로 유명한 티라노사우루스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질박물관 중앙홀에 딱 하니 들어오시면서 바로 보실 수 있는 공룡이고 그거를
지금 여기 앞에 지금 전시가 되어 이거? 있는데요. 아. 그거를 뜯어서 조립을 하시면 네. 이 앞에 있는 공룡 모형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한번 재밌게 만들어 보세요. 오, 그래프가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쭉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아 있었다면 정말 두려운 존재였겠지만 이제 화석으로만 만날 수 있기에 더욱 궁금하고 신비한 존재가 된 공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알쏭달쏭 호기심 보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옛 주인이라고도 불리는 이 공룡. 그렇게 오랫동안 지구를 지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해보면 알려진 건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거든요. 관장님, 공룡의 존재는 언제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건가요? 아마 예전부터도 이제 공룡의 뼈를 본 사람들은 지구 어딘가에는 있었겠죠. 있었지만 옛날에 뭐 상상의 동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을 텐데 누군가가 이걸 기록을 하고 뭐 문제를 제기했던 때부터 역사는 항상 시작되는 거잖아요. 1822년에 영국의 이제 왕진 의사 기드온 멘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다니다가 그 이구아나의 이빨처럼 생긴 커다란 이빨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영국에서도 옛날에 이구아나가 살았었나 하면서 이렇게 비슷하니까 이구아노돈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고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까 전 이한계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리처드 오원이라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 고생물 학자예요. 이분이 이 뼈는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파충류하고는 확실히 종류가 다르다.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분류를 해야겠어 하면서 공룡이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만듭니다. 그러니까 공룡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디노사우루스거든요. 사우루스는 파충류고 디노는 무섭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 무서운 파충류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공룡을 했죠. 근데 어디 가서 디노사우루스 얘기하면 꼬마애들이 막 피식 웃어요. 관장님 디노사우루스가 뭐예요? 다이너소지 막 그런단 말이에요. 힘들어 죽겠어요. 애들 막 자꾸 그 영어 발음 갖고 그래가지고. 근데 디노사우루스가 만든 겁니다. 공식 명칭이, 한글 네. 명칭이. 그래야죠. 그거 뭐 라틴어식으로 네네네. 하는 거니까요. 그럼 인류가 처음으로 발견한 공룡은 아까 말씀하신 이구아노돈. 물론 인류가 처음 발견한 것이 이제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은 네. 그거보다 조금 더 오래된 것도 있긴 있고요.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는 공룡이라는 건 알지는 못하고 단순하게 공룡의 뼈의 그 다리뼈 일부였는데 인간의 무슨 다른 종류의 뼈일 거다. 아마 거인의 뼈일 거다. 이런 식으로 오해받고 있었던 적은 있었죠. 그리고 옛날 중국 같은 데서도 그런 이상한 옛날 화석 같은 게 발견됐을 때 그게 뭐 옛날 공룡이 살았던 건 상상을 못 했었으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이게 용의 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기록하거나 또는 약으로 쓴 경우도 있었죠. 그러면 지금까지 공룡학자들이 발견한 공룡은 모두 몇 종 정도가 될까요? 지금까지 그 나온 것들은 정확하게 숫자가 확실하게 정해 있지는 않은데요. 과거에 발견됐던 것들이 새로운 연구라든지 새로운 발견을 통해서 이 먼저 된 것이 잘못됐다고 고쳐져서 사라진 것들도 있고 또는 같은 종류라고 생각되어 있던 화석들이 이것은 서로 다른 종류라고 또 나뉘어지는 것도 있고 끊임없이 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건 새로운 화석과 새로운 연구가 진행될수록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다 그 지역에서 그 다른 종류의 공룡들이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거는 어른, 이거는 아기, 이건 청년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몇 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제 확실한 거는 천종은 확실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붙은 게 천종은 넘죠. 네. 그럼 1억 6천만 년을 살았다. 우리가 공룡에 대해서 그렇게 흔히 얘기하지만 그렇게 많은 종들이 서로 이렇게 진화하면서 대를 물려가면서 그 시간을 이어왔던 것이군요. 예. 근데 이렇게 공룡 이름을 붙이는 법칙이 뭐 따로 있나요? 너무 들어보니까 좀 우르스가 반복되는 것 같긴 한데 너무 복잡해가지고 공룡 좀 궁금합니다. 이름은 그 생물에 이제 학명을 붙인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생물에 학명을 붙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그 조성이 되어 있는 두 개의 이름으로 두 개의 단어로서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는 속명이라고 하고요. 뒤에다 종명이라고 하는데 간단히 생각하시면 사람을 흔히 뭐라고 부르죠? 휴먼? 사람을 흔히 호모사피엔스. 호모사피엔스. 호모가 바로 호모 네. 속이고요. 사피엔스가 종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알려져 있는 공룡은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경우는 네.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라고 부르게 되죠. 렉스. 그래서 앞에 티라노사우루스가 속명이고 뒤에가 렉스가 종명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생물들의 학명이라든지 공룡들의 학명을 붙이는 것들은 몇 가지 그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 생물의 특징을 따라서 붙이는 경우들도 있고 또는 그 생물이 나온 지역 지명이라든지 지층명이라든지 이런 걸 따라 붙이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존경스러운 분의 이름을 기려서 그 이름을 따서 붙이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우리 보통 이름을 들으면 그 생명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붉은 머리 오목눈이. 뱁새의 이름이 붉은 머리 오목눈이에요. 근데 붉은 머리 오목눈이라는 이름을 보고서 우리는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죠. 네, 네. 붉은 머리. 붉은 머리에 눈이 눈은 오목하겠구나. 노랑불이 저새. 그러면 아. 부리가 노란색이 절 수 있다면 넓적하게 생겼겠구나 네. 알잖아요. 네. 근데 공룡의 이름이 특이하게 생겼다는 건 뭐냐면 각 나라마다 자기네가 쓰는 이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벼는 본 적이 있으니까 우리 저거 벼라고 하자. 그렇죠. 저 호랑이라고 하자 정했는데 보지 못해서 정하지 못했는데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쓰기 위해서 학명을 붙여놨기 때문이에요. 학명을 붙여놨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말, 라틴어니까 모를 뿐이죠. 그래서 사실 거기도 그 특징을 되게 많이 보여줘요. 그 뭐 있을까요? 브라키오사우루스. 브라키오사우루스는 뭐 긴 앞발이란 뜻이며 앞발이 긴 공룡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뭐 트리케라톱스. 뭐 뿔 세 개 다니는 세 개. 얼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 다 누구나 보이죠. 그러니까 공룡의 이름이 특별하게 더 이상하고 괴상하게 생긴 게 아니라 다른 생물들과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각 지역마다 평상시에 부르는 이름이 없을 뿐이다. 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학명을 붙이는 거는 그것을 연구한 연구자의 고유의 권한이거든요, 일종의. 그래서 공룡을 처음 이름 붙이는 논문에다가 이 이름은 여기에서 기원했다라고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모두 이제 전파가 되면 그 공룡에 대해서 어떤 경로로 이름이 붙였는지 알게 되는 거죠. 이름 하나 붙여보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한번 어떻게 발굴하셔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어디를 가야 공룡 화석을 발굴할 수가 있나요? 그 두 분은 공룡 화석 발굴 탐사도 많이 가셨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14년, 15년들에 14, 15년도에 이정로 관장님과 네. 몽골 고비 사막을 같이 탐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몽골을 가야 되는군요. 몽골. 워낙에 뭐 계속 연구자시니까 탐사를 계속 하시고 예, 되게 훌륭한 과학자죠. 자기네끼리만 가지 않고 공룡 애호가들을 네. 데려가서 이제 경험을 시키겠다라는 기회를 주셔서 저도 이제 갈 수 있었고요. 가서 이제 많이 배웠죠. 거기에 대가들 정말 세계 최고의 대가들과 함께 지내보는 뭐 한 일주일 열흘 같이 시간 통해서 많이 성장하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린 책으로만 보고 되게 막연하게 멋지다 했는데 이거 하나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아무래도 이제 황무지에서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탐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사막인가요? 그 예, 환경이? 사막이죠. 그래서 사막이라고는 하지만 사하라 사막 같이 이렇게 모래 벌판 같은 곳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런 곳의 사막보다도 사실상은 거의 흙바닥이거나 또는 뭐 돌 절벽이나 이런 곳으로 펼쳐지는 황무지 사막이 황무지.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에 뭐 가끔 비가 내리거나 그러면서 무너져 내린 퇴적 지층 같은데 공룡 뼈 같은 게 노출돼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냥 그렇게 가도 뭔가 하나 발견할 정도로 화석들이 많이 남아 있나 봐요. 저는 약간 되게 충격이었는데요. 네. 물론 모든 사람한테 잘 보이진 않아요. 이렇게 뭐 둘씩 짝을 지어서 다녀요. 네. 사막 혼자 가면 위험하잖아요. 네. 근데 같이 다니는데 내가 항상 앞에 가요. 앞에 가고 쭉 땅 보고 왔는데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바로 내 뒤에 오서만 계속 찾는 거예요. 이게 없던 게 생길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있었는데. 그렇죠. 처음엔 아무거나 다 이거 화석이에요. 갖고 오면 이건 화석이 아니에요.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건 요즘 동물의 낙타뼈예요. 이거고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실망을 많이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공룡뼈가 막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막 굴러다녀요. 이렇게. 아, 진짜로요? 처음에 막 충격이었는데 네. 좀 지나면 어떻게 그게 눈에 잘 안 보이기 시작해요. 왜냐면 우리가 무슨 척추뼈 하나를 찾아왔어요. 무릎뼈를 찾아왔는데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막 굴러다니는 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지층에 딱 박혀 있는 거를 원하시더라고요. 이게 굴러다니면 어느 시대에 누구 건지 잘 모르는데 시대를 모르는. 실마리도 없고 그냥 그렇게 그런 흔한 거 말고 그냥 어디에 딱 박혀 있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계속 찾아낼 수 있는 정확하게 이 정체를 알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참 요구하는 게 우리한테 많구나. 그럼 그렇게 까다로우신 연구원님은 뭔가 결정적인 화석을 찾아내신 게 있으신가요? 네, 그 몽골 공룡 탐사를 제가 처음 갔었던 게 2008년도에
한국몽골국제공룡탐사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주도가 돼서 세계 각국의 탐사자 공룡 연구자들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말 그대로 생고생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 해부터 조금 좋은 고생물학자의 생고생. 어떻게 또 말이 쫙 맞아 떨어지네요. 죄송합니다. 네, 뭐 저도 공룡 탐사라는 걸 그 전부터 계속 가고 싶었는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그 1, 2차 탐사는 참여를 못하고 3차에 이제 처음 참여하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꿈에 이제 부풀어 있었거든요. 가면 진짜 이정모 관장님 말씀 따라 가면 공룡 뼈가 발에 차인다더라 뭐 이런 얘기 듣고 하니까 가서 진짜 내가 진짜 굉장한 걸 찾아봐야겠다는 꿈에 부풀어서 딱 갔는데 첫날 도착하자마자 의욕에 부풀어서 사막을 돌아다니면서 저희 이제 GPS라는 그 위성 항법 그 단말기를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내가 돌아다닌 곳에 좌표들을 찍고 코스들을 기록하면서 다니게 되는데 다니면서 한 곳에 기록들을 하고 사진도 찍고 노트에도 적고 하면서 계속 돌아다니다가 제가 한 곳에다가 이렇게 지금 제가 여기 노트를 가지고 왔는데 당시 그때 그 노트는 제 빽빽하게 뭐가 적혀 있는 게 그 울란바타르 몽골 수도부터 이쪽 탐사 지역까지 가면서 꼭 빽빽하게 여정을 다 기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름 이런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간직하고서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가다가 중간에 제가 이거를 깜빡 잊고 두고 온 거였었어요. 이 귀중한 노트를. 그래서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싶어서 GPS를 다시 들고 왔던 길을 되돌아갔죠. 그다음부터 마음이 급해지고 캠프가 이제 한 200m 정도 남았다고 GPS는 딱 찍혀 나오는데 앞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갔던 곳이 이제 힐멘잡이라는 마치 그 황무지에 계곡들이 많이 거미줄처럼 엉켜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빠져나올 때 빠져나온 계곡이 이게 나무가 솟아있고 저 계곡이구나 하고서 보고서 빠져나왔는데 다시 들어가 보니까 비슷한 계곡으로 들어갔는데 거기가 아닌 거예요. 막혀 있어요. 다시 빠져나와서 여긴가 또 들어가니까 거기도 아니에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계곡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런 길을 잃었을 땐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거든요. 그래서 막 기어서 기다시피 해서 언덕 위로 올라갔더니 앞에 한 100m 앞에 캠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여기서 이제 계곡으로 안 내려가고 바로 산을 타고 넘듯이 이렇게 들어가서 도착을 해서 겨우 도착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아찔했던 경험이 있으시네요. 아니 그래서 화석을 찾으셨는지.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여쭤봤던 것 같은데. 그렇게 생고생활한 첫 번째 탐사에서는 사실상 저는 그렇게 큰 발견을 하진 못했었고요. 그 이후 이제 그 다음 탐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발견을 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2009년도 제 4차 탐사에서는 지금 요 앞에 보이는 공룡이 있는데요. 지금 이 공룡이 바로 데이노케이로스라는 공룡이거든요. 지금으로부터 한 반세기 전에, 한 50여 년 전에 폴란드 탐사대가 몽골 고비 사막에서 발견했었던 공룡이었었는데 그 공룡이 당시에는 한 2m가 넘는 거대한 앞발만 발견이 됐었어요. 그 팔이 굉장히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는 큰 팔이었었는데 그래서 그 거대한 그 팔을 가진 거대한 육식공룡일 거라는 생각만 가지고 한 52년 동안 수수께끼였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2009년도 제4차 한국몽골 국제공룡 탐사에서 저 공룡의 나머지 화석들이 있는 곳을 발견을 했어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사실 제가 발견했을 때 그곳은 도굴지였습니다. 봤더니 막 진짜 엄청난 뭐 척추라든지 다리뼈라든지 이런 것들이 땅바닥에 그냥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다른 연구자들한테도 알리고 점점 그 현지에서 뼈를 더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이것이 52년 동안 수수께끼였던 바로 그 공룡 데이노케이로스였던 것이 알려집니다. 그때부터는 전 탐사대원들이 야 이거는 진짜 네이처감이다라는 소리가 그 자리에서 바로 나왔고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이 전체 탐사대원들이 탐사 끝날 때까지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도 다 흥분 상태였습니다. 이게 나중에 네이처에 실릴 때 제가 살짝 아팠어요. 그 고비 사막에 가서 텐트를 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용담 박사님의 두 분이 자꾸 언덕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뭘 장비를 막 들고, 그러니까 무슨 내가 통신 장비 같은 걸 갖고 어디 막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뭐 하나 했더니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 논문이 네이처지에 억셉트가 됐다는 그 메일을
확인하러 가신 거더라고요. 근데 그리고서도 분명히 저 양반들이 뭐가 있는데 뭐지? 근데 입을 딱 다물고 계시다가 논문 나온 다음에야 그때 그 철치면 목차 페이지가 나오잖아요. 목차 페이지에 그 데이노케이루스가 딱 붙어 있었습니다. 와. 그때부터 이 데이노케이루스가 상당히 많은 공룡 교과서의 표지에 실려요. 이제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룡 교과서 하면 데이노케이루스를 생각하게 되고 당연하게 지질자원연구원의 지질박물관을 생각하게 됐죠. 유명하게 됐어요, 갑자기. 그러네요. 근데 저 같으면 그걸 사방에 뭐 했을 텐데 너무 조용하게 계시더라고요. 아니 저는 왜 그렇게 힘든 길을 떠나시나 싶었는데 이런 발견과 이런 보람을 위해서 가시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탐사를 가는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은 공룡들이 발견되는 지역, 그런 스팟들이 있는 건가요? 사실 공룡 화석은 어떤 그 발견되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전 지구적으로 다 많이 발견되고 심지어는 남극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대, 쥐라기, 백악기에 네. 그 지역의 땅인데 땅이 그때 육지여야 되는 거죠. 바닷속이면 안 되는 거고 육지였고 그 지역이 그냥 퇴적암으로 남아 있으면 찾아볼 만한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퇴적암 지역은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아무데나 뭐 도시에 있는 데는 찾을 수 없을 것이고 아주 숲이다. 근데 거기서 나무를 다 캐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지역이면서 황량한 사막인 곳이 찾을 수 있는 스팟이 되겠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공룡 흔적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잖아요. 지명을 따서 공룡 이름을 짓는다고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지명을 딴 공룡들도 있나요? 네, 우리나라가 영어로 이름이 뭐죠? 코리아죠. 그래서 바로 우리 코리아 이름을 따서 붙인 공룡이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오. 하나는 코레아노사우루스라는 공룡이고요. 코레아노사우루스. 코레아노사우루스. 말 그대로 앞에 딱 붙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코레아 케라톱스라는 공룡이 있습니다. K 공룡이네. K 공룡. 둘 다 K 공룡이죠. 이름은 쉽네요. 그 두 공룡이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코리아라는 이름이 붙은 공룡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고요. 그거 외에 우리나라에도 공룡에 관련된 그 화석지들이 꽤나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공룡 발자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뭐 세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살았던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고성. 네네. 예, 고성의 공룡박물관 바로 앞에 바닥에 상조감이라는 데가 있는데 저 거기에 가봤어요. 공룡 발자국이 쫙 있는데 거기에 아빠와 애가 손을 잡고 딱 걸어가는 모습이 너무나 멋지고 이쁜 거예요. 쫓아갔죠, 뒤에서. 쫓아가니까 아이가 물어봅니다. 아빠한테. 아빠, 공룡이 왜 이 바닷가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뭐냐면 공룡이 물 먹으러 왔지? 물 먹으러 왔지? 그런 거예요. 이렇게 쭉 지나가 조금 있다가 애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공룡은 바닷물 먹었어요? 바닷물을 먹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거기가 바다가 아니었겠죠. 거기가 호수였겠죠. 지금 우리 눈앞에 바다라고 보인다고 바다는 아니었던 거예요. 난 그 대화에서 깜짝 놀랐어요. 그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여기를 질문도 하고 아버지는 아빠가 진작에 대답도 하고 그 대답에 모순을 그 꼬마가 지적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아빠의 다시 해준 대답은 우리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래? 저희 프로그램을 보시면 이제서 답을 좀 아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보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지명을 땄다고 우리나라 이름을 땄다고 하니까 이름도 쏙쏙 들어오고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공룡들이 어디에서 주로 많이 발견되고 있고 그러면 그런 곳은 어떤 땅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한반도가 어떤 땅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발간한 한국지질도입니다. 100만 분의 1 지질도인데 이거를 시대별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가장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시대의 암석들이 있는 지층인 바로 선캄브리아 시대의 그 지층 분포가 되겠습니다. 선캄브리아 시대 것들은 굉장히 오래된 시대다 보니까 이 시대는 공룡 시대보다 훨씬 더 이전이거든요. 자, 그 다음 이제 고생자라는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지도상에서는 파랗게 표시가 됐는데 한반도에서는 이쪽 한반도 두만강 인근 지역과 그리고 이쪽 평양 인근 지역 중간 부분 그리고 강원도에서
남서쪽으로 지나가는 요 지역 정도에 고생대 지층들이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살던 대표적인 고생대 표준화석 어떤 동물이죠? 삼엽충이요. 잘 아시네요. 바로 삼엽충이라는 것이 이 강원도 지역을 위주로 하는 고생대 지층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고요. 이 평양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 육상에서 만들어진 지층들인데 이 육상에서 고생대 시절에는 굉장히 많은 식물들이 번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식물들이 땅속에 묻혀서 그것이 땅속에서 구워져서 탄화가 되면 어떤 화석 연료가 됐을까요? 석탄. 네, 바로 석탄이 바로 이런 데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바로 중생대인데요. 중생대는 빨갛게 표시되는데 중생대 지층도 굉장히 많이 분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생대 그 암석이 있는 곳들에서 모든 곳에서 공룡 화석이 발견되는 것은 아니고요. 바로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는 남한에서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는 경상남북도 지역 전체가 거의 해당됩니다. 와. 주로 화석들이 발견되는 곳을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이쪽 해안 부분들에 동글동글 표시들이 많이 되는 걸 보실 거예요. 그리고 내륙이라고 해봐야 경상도 요 안쪽에 바로 의성 지역에 일부가 표시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서해안 지역에서도 경기도 화성 지역이라든지 하는 일부 부분만 발견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걸 보게 되면 왜 이렇게 화석들이 넓은 중생대 퇴적 지층 놔두고서 해안 지역에 주로 많이 발견이 되고 있을까요? 깎여서? 네? 깎여서 드러난 게 아닐까요? 거의 비슷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는 옛날 뭐 사회 시간에도 많이 배웠었죠. 우리나라는 70%가 뭐로 덮여 있다? 바다. 산지? 산. 네, 70%가 산지죠. 거의가 숲으로 덮여 있고 산으로 덮여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나무들로 덮여 있다 보니까 경상남북도 지역에 아무리 넓은 중생대 퇴적 지층이 있다 하더라도 숲으로 다 덮여 있으면 우리가 화석을 찾기 위해 덮여 있어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해안가들은 파도에 있는 침식을 많이 받고 암석들이 그대로 노출되는 경향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분포하는 중생대 퇴적 지층이 바다에 많이 침식을 받아서 지층이 깎여서 노출이 많이 돼 있죠. 그래서 그런 곳에서 공룡 발자국도 많이 발견되고 공룡 뼈도 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름을 붙여서 만들어진 공룡, 크게 코레아노사우루스, 코레아 케라톱스라는 공룡이 있다고 했죠. 코레아노사우루스는 바로 이쪽 전라남도 보성 해안에서 바로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코레아 케라톱스는 바로 경기도 화성 지역에서 발견됐는데요. 그래서 코레아 케라톱스의 전체 학명은 코레아 케라톱스 화성엔시스입니다. 화성엔시스. 그래서 그 코레아 케라톱스는 한국의 뿔 공룡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뒤에 화성엔시스는 화성 출신이라는 거죠. 확실하네요. 네, 이상 우리나라에 분포하고 있는 중생대 지층과 공룡 화석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한반도 공룡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요.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공룡이 있지 않나요? 요리 보고 저리 봐도 둘리. 그 친구요? 네. 코리아는 공룡. 우리나라 만화니까 이 둘리도 한반도에 살았던 공룡인가요? 그 만화에서는 남극에 조잖아요. 기가 타고 왔다고 하긴 하는데. 우리나라 출신은 아닌 것 같아요. 남극 출신인데. 그 둘리 만화를 그리신 이수정 작가께서 옛날에 그 인터뷰 하신 내용들도 저를 봤었거든요. 일단은 작가님께서 영감을 받고 참고했었던 공룡이라고 언급하신 공룡은 바로 이 앞에 있는 공룡입니다. 되게 사나운 공룡인데요. 좀 이빨도 뾰족뾰족하고 네네네. 그죠. 만화에서는 굉장히 귀엽고 뭐 말썽도 많이 피우는 그런 공룡은 나오는데 맞아요. 지금 이 공룡의 이름은 케라토사우루스라는 공룡입니다. 네, 케라토는 뿔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둘리를 보면 가장 인상적인 모습이 바로 콧잔등에 뿔이 하나 뾰족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구에 살았던 공룡들은 대체 왜 멸종을 하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건 6,600만 년 전에 우석이 꽝 부딪히면서 그 순간에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조건이 된 거예요. 꽝 부딪히니까 열폭풍 나고 쓰나미 나고 그 뭐 지진 나고 지진 효과로 뭐 화산 터지고 화산 터지니까 화산재가 햇빛을 막고 햇빛 막으면
뭐 식물 광합성 안 되고 광합성 안 되면 초식동물 죽고 그다음에 육식동물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쉽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어떻게 생명이 한 방에 나가냐 이런 그렇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올해 6월 19일자였을 거예요. 6월 19일자 논문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운석에 꽝 부딪히기 전에 이미 한참 전부터 공룡들은 멸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문에서도 언급했던 것이 이미 그 백악기 말에 운석 충돌이 있기 이전에 이미 다양성들이 그 사실상 개체수는 이렇게 줄진 않았었어요. 근데 많은 공룡들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이 굉장히 급격히 하락한 와중에 한 방에 그 충격이 가해지게 되니까 일종의 방아쇠를 당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걔들이 그 변화에 회복하지를 못하고 멸종을 하게 된 것이죠. 결국 복합적인 이유가 이렇게 작용을 한 것 같은데 뭔가 이 멸종이 됐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것 같으면서도 좀 실제로 못 보니까 아쉬운 마음도 좀 들거든요. 그렇지만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죠? 멸종되지 않고 살아남은 공룡의 후손들이 있다는 소식입니다. 후손이 있다고요? 네. 그 얘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숨겨진 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개하는 이정원의 잡학사전입니다. 짠. 이렇게 받으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친숙한 네. 네. 어제도 먹었습니다. 동물이죠. 닭이네요. 드셨나요? 네, 어제 먹었습니다. 네. 이 닭이 바로 공룡의 후손이라고. 너무 갭이 커 보이는데요. 그렇죠. 저희가 상상하는 이런 친구들이랑은 좀 많이 다르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공룡의 후손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냥 공룡이다. 공룡이다. 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어제 공룡을 드셨다. 그러니까, 공룡 고기를 먹었다. 네. 그러니까 공룡에는 그러니까 뭐 다양한 형태의 공룡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뭐 큰 공룡도 있고 작은 공룡도 있고. 근데 그 당시에 6,600만 년 상상해 보세요. 먹을 게 없어요. 큰 동물 다 죽어가는데 작은 동물만 남았어요. 작은 동물 가운데 턱과 이빨이 있는 동물과 아니면 부리가 있는 동물이 있을 때 누가 더 유리했을까요? 부리가 있는 동물 훨씬 유리하잖아요. 좀 그렇죠. 뽑아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살아남은 공룡이란 것은 부리가 있는 작은 공룡들이 살아남은 거죠. 부리가 있는 작은 공룡을 요즘 우리는 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다랗게 보면 공룡을 조류용 공룡과 비조류용 공룡이 있는데 조류용 공룡 가운데 조그만 조류용 공룡이 살아남아서 새란 이름으로 1400종에 남아있고 우린 1400종의 공룡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중에 우리가 가장 친한 공룡이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친한 공룡을 먹을 때 아주 친숙한 공룡이 닭인 거죠. 여러분들은 공룡과 함께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잡학사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먹기도 하면서 그러게. 함께하고 있는 줄 이 그러게요.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만약에 상상을 해보자면요. 만약에 공룡이 멸종되지 않았다면 저희 인간과 함께 살고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죠. 네. 자리는 한정적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 공룡들이 막 살고 있으면 우리가 살고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들이 사라지고 난 그 생태계의 빈틈에 그 주먹만한 크기로 살고 있었던 포유류들이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고서 크게 됐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 저는 공룡과 실제로 같이 산다고 해도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공룡은 이렇게 화석으로 남아있는 공룡, 인형으로 있는 공룡, 책에 나오는 공룡이지 티라노사우루스 애들이 옆에 다닌다 그러면 제가 공룡을 좋아하는데 그 친구들과 같이 있고 싶지 않거든요. 얌전한 친구들이 아니잖아요. 먹을 거로밖에. 그렇죠. 저는 요리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영화 주라기 공원을 생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이 좀 그렇죠. 되긴 한 것 같은데요. 그럼 혹시 이런 주라기 공원 영화처럼 멸종된 공룡을 실제로 과학기술로 복원을 할 수가 있나요? 사실상은 불가능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영화에서는 그 모기가 빨아먹은 공룡의 피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호박이라는 것에 보존이 돼 있으면서 네네. 그 호박 속에 들어있는 모기에서 공룡 피를 뽑아내서 그걸 이용해서 공룡을 되살려낸다는 네. 스토리를 가지고 있기는 한데 그 호박 속에 들어있는 그 모기는 우리가 보기에 그냥 모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기의 형태만 남아있을 뿐 모기 자체는 거의 녹아서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거기서 뭐 공룡 피를 뽑아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도 되게 멋진 상상이었잖아요. 그렇죠. 되게 네네네. 안타깝긴 하죠. 네. 일단 DNA가 그렇게 오래 남아있지 못해요. 기껏해야 수만 년인데 최소한 6,600만 년을 버텨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말씀이 그거였죠. 모기는 한 8,800만 년, 8,800만 년 이때 발생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의 공룡들, 티라노, 아니면 트리케라토스 정도는 모기한테 피를 빨려 먹을 수 있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브라키오니, 스테고니, 이사우루스 같은 모기한테 물려볼 기회도 없었던 거죠. 알수록 신기하고 흥미로운 공룡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공식 질문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룡은 뭐다? 이 빈칸에 각자만의 답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누가 먼저? 준비되셨어요? 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저는 문장으로 만들었어요. 네. 단어가 아니라. 네. 그래서 공룡은 곁에도 있고 마음속에도 살아있다. 이렇게. 그냥 저는- 시를 쓰셨는데요. 감성적이시네요. 그 다음엔 어느 분께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공룡은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지구상에는 공룡뿐만 아니라 수많은 화석의 흔적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공룡은 굉장히 임팩트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그 크기부터 진화적인 방법 그리고 멸종된 그런 수수께끼까지 공룡을 연구하다 보면은 그 수수께끼들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공룡은 무죄다. 무죄다. 공룡은 무죄다. 누가 유죄라고 한 사람이 있었나요? 많죠. 예, 공룡이 멸종했을 때 공룡을 흉 많이 봤잖아요. 공룡이 미련하게 몸집만 키우다가 망했다 그러는데 공룡이 멸종한 이유는 공룡의 잘못이 아니다. 공룡은 아무 잘못 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지구에서는 화산도 터졌고 소행성도 부딪혔기 때문이지 공룡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공룡은 무죄다. 네. 저는 공룡은 멀고도 가까운 존재다. 이미 한 6,600만 년 전에 다 멸종해서 사라진 존재라고 생각해서 멀게 느껴지지만 사실 우리는 밤마다 공룡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야식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치키노사우루스. 네, 티라노사우루스를 꿈꾸며. 좋습니다. 공룡은 어린이의 희망이며 어른들의 먹거리다. 애들이 더 많이 먹는데. 와, 안타깝게도 이미 오래전에 멸종돼서 현재 우리가 그 생각하는 공룡의 모습은 볼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도 남아있고 곁에 후손도 남아있고 또 한반도가 공룡들의 낙원이었던 만큼 그 흔적을 만날 수 있는 곳도 무척 많이 존재합니다. 네, 굉장히 많더라고요. 국립과천과학관, 지질박물관, 그리고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남양주, 고성, 해남, 제주, 안면도, 강화도, 공주 굉장히 많은 지역에 공룡 박물관이 있습니다. 네, 거기 한번 다 같이 가보시고 공룡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상 속에서 과학이 좀 더 친근해지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도 재밌고 유쾌한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